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하나에 온 세상이 멈춰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2, 3초도 되지 않았을 그 찰나였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 미화원으로 일하는 저는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죠. 아직 이른 아침이라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일행들과 걸어오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 제 딸 수진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딸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이 심하게 떨리며 차갑게 시선을 돌려버리는 제 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모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25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크게 잘나거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태어나고 아들 재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행복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6살, 재현이가 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살짜리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33살의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죠. 울면 안 돼. 이 아이들이 있잖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쌌고 재현이 분유를 탔습니다.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눈물은 나중에. 지금은 일단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식당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다듬고 국물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튼 채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일했고 돌아오기 전에 집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도매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다가 해가 뜰 무렵이면 자리를 펴놓고 팔았죠. 손님이 없어서 나머지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요. 건물 청소 일도 했습니다. 빌딩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낮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일했어요. 아이들 친구 엄마를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한 게 바로 병원 청소였어요.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로비부터 복도, 화장실까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닦아두는 일이었죠. 저는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늘 깨끗해야 하고 저는 그 깨끗함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딸 수진이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욕심도 많고 학구열도 대단했죠. 남들이 다 포기하는 의대를 목표로 잡더니 기어이 해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은 수진이를 봤을 때 저는 남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맞게 살아왔구나.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대학병원 인턴이 됐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는 바로 그 종합병원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규모의 병원이었죠. 아들 재현이 이야기는 잠깐 뒤에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게 지금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날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오전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젊은 의사들이 많이 오는 날이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로비를 더 꼼꼼히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밀면서 바닥에 먼지를 닦고 있는데 저 멀리 출입문 쪽에서 물이 지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거나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의사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밝게 웃으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얼마나 당당해 보이던지.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흔들려 했습니다. 수진아. 그 순간 딸과 눈이 마주쳤어요. 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딸은 시선을 빠르게 거두고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옆에는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병원장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게 진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준 친구였습니다. 저는 얼음이 되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걸레를 쥔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본 수진이는 얼마나 놀랐을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그냥 서서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시 몸을 구부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모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세면대에 붉게 번지는 것을 피를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으니까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에 자꾸 멍이 생겼어요. 이유 없이 어지럽고 피로가 쌓여도 사라지지 않았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뤘습니다.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아니, 솔직히는 겁이 났습니다. 결과를 듣는 게. 하지만 피를 토한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 갔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동료들에게 알려질까봐. 검사를 받고 며칠 뒤 담당 의사한테 결과를 들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표준 치료법이 없는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치료가 있긴 합니다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 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라 거리가 노랗고 붉었는데 어쩐지 모든 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진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인터넷으로 그 병을 찾아봤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논문도 읽고 미국 의료센터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한 문장 한 문장 번역기를 돌리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인턴 생활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재현이는 본인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한다 해도 치료비가 수억 원인데 그 짐을 아이들한테 지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재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는 엄마 손 꼭 잡고 다니고 누나한테 양보도 잘하고 그런 아이였지요. 아빠 없이 잘한다는 걸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너무 심각하게 왔던 건지 어울리면 안 되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더니 학교도 빠지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혼도 내받고 달래도 받고 제가 무릎 꿇고 빌기도 했어요. 재현아, 엄마가 어떻게 너 여기까지 키웠는지 알잖아.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하지만 재현이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결국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5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장이 짙은 낯선 여자였어요. 재현이보다 한두 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줌마 아들 어디 있어요?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아줌마 아들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줌마 아들이 내 연락을 씹네요? 아줌마가 엄마이니 아이 지울 비용이랑 위자료 대신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재현이는 요 며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재현이가 자기 아이에 대해 발뺌을 하고 있고 연락을 씹는다며 제가 돈을 해주지 않으면 재현이 누나가 근무한다는 병원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 열심히 쌓아온 그 자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결국 오랫동안 모아뒀던 통장 돈을 다 털었습니다. 몇 년을 안 먹고 안 써가면서 조금씩 모았던 그 돈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일이 유흥비로 쓰기 위해 재현이와 그 여자의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는 걸. 기가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일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 술집에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던 동료한테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 합의금을 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처음 보는 재현이 친구 부모가 집 앞에 찾아왔어요. 재현이가 도박비 때문에 친구 카드를 몰래 썼다는 겁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없어지고 싶다. 내가 없어지면 재현이가 정신을 좀 차릴까? 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밤새 울다가 결심했습니다. 좀 더 버텨야 한다고. 재현이가 바닥을 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엄마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그게 전부였어요.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이들 어려서 찍은 사진 몇 장.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봤어요. 평소에 지나치던 골목, 수진이가 통학하던 버스 정류장, 재현이 초등학교 앞 문방구. 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기댈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임상치료 프로그램뿐.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수진이한테 엄마라고 불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떠난 뒤 재현이는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달 채워두던 통장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났고 여자친구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재현이가 아마 처음으로 진짜 고독을 느꼈을 거예요. 어느 날 재현이가 집을 뒤지다가 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어요. 희귀 혈액 질환, 한국 내 치료 불가, 미국 임상 치료 검토 중. 재현이가 그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현이한테 들은 얘기로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참을 방에서 못 나왔다고 해요. 엄마가 아팠어? 희귀병이라니. 엄마가 이렇게 아픈 걸 혼자 다 알면서 힘들게 일하거나 때문에 무릎도 꿇고 돈도 빌리고. 그날 이후로 재현이가 달라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돈의 무게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수십 년 동안 혼자 다 했구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수진이는 저희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자취를 하면서 바쁜 인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병원 통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 병원이 모여서 드문 증례들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수진이도 참석했습니다. 발표 자료가 하나씩 올라오는데 한 슬라이드에서 수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환자 배경 남편 사망 자녀 2명 서울 거주 희귀 혈액 질환. 수진이는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손이 떨렸다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미나가 끝난 뒤 수진이는 발표를 맡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분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 가능성은 있나요?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청소복 차림으로 걸레를 들고 서 있던 엄마. 눈이 마주쳤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표정. 자신이 시선을 돌렸을 때 홀로 남겨진 엄마의 쓸쓸한 그 모습. 그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밤새 울었다고 했어요. 입을 막고 한참을. 엄마 나 때문이야. 내가 엄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잖아. 수진이는 그날 이후로 제 소식을 계속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마가 살아있는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미국에 도착하던 날 저는 솔직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혼자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이었으니까요. 의료센터에 도착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있는데 다행히 한국말을 더듬 할 줄 아는 어떤 간호사의 도움으로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 책임자가 저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도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지야 나야 민석이. 왜 이제 왔어? 내 서류 받고 나서 그때부터 난 한숨도 못 잤어. 민석이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한참을 놔주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따뜻한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텨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석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교 4학년이던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의 큰 병원에서 주차장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 덕분에 저는 방학 동안 병원 행정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야,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여기 같은 곳에 취직하면 굶지는 않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부라도 잘해야 무시 안 받고 산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민석을 만난 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행정실 서류를 들고 복도를 급하게 뛰어가다가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연신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함께 서류를 주워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한데요. 그게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가 그 병원 재단 이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시 의대를 막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그냥 평범한 의대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저한테 반말 한 번 한 적 없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무시하는 눈빛 한 번 보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어느 날 민석이 말했습니다. 현지야, 나 너 정말 좋아해.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장난하지 마요, 오빠.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고 결국 저도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같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퇴근 후에 근처 공원을 걷고 민석은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재단 이사장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민석의 아버지, 이사장님, 그리고 민석의 어머니.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민석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행정실 아르바이트생 맞지요? 우리 아들 민석이랑 만난다면서요? 그때서야 저는 민석이 이사장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사장님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경비원. 18년 근속. 민석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입니다. 며느리도 사돈 집안도 그 수준이 돼야 해요. 현지 씨도 현지 씨 집안도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이미 집안끼리 약조된 혼처가 있네. 민석이 인생 망치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게. 저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밤 민석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빠, 우리 헤어지자. 민석은 믿지 못했습니다. 현지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민석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 그냥 제가 나쁜 사람이 되면 됐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와 잘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오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작은 종이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18년 근속 경비원이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현지야, 아빠가 무능력해서 너무 미안하다. 저는 그날 알았어요.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민석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민석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어요. 민석은 그냥 닫힌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의료센터 책임자였을 줄은, 제 서류를 보고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저를 무조건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꼭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년 반을 제 치료에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연구와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제에 반응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래도 저는 정신력으로 강하게 버텼습니다. 민석은 저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낮에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줬고 저녁에는 가끔 예전 이야기를 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예전 그때 내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유를 한참 뒤에 알았어. 아버지한테 들었어. 너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해고시키셨다는 것도. 그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어.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무 싫었지만 난 결국 정략 결혼은 했지. 부모님 말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살았거든.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고 10년 별거 생활을 하다 결국 헤어졌어. 난 더 이상 부모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고 미국에 왔어. 여기서 연구에만 몰두했지. 민석은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병원 재단을 전문 경영진에만 맡길 수 없어 한국으로 가려던 차에 너에 관한 서류를 받았고 난 결심했지.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 저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다시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2년 정도 뒤 민석은 결국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집중 치료를 받았고 그의 말대로 그는 저를 살렸어요. 건강이 조금씩 돌아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병원 창 밖의 파란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민석과 저는 조용하고 작은 식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이 둘만 있는 자리였지만 저는 그저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저는 수진이보다 먼저 재현이를 찾아갔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못나고 더 걱정되는 쪽을 먼저 보고 싶어지는. 재현이가 살고 있다는 곳은 허름한 반 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재현이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놈이었어.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방 안에는 건설 현장 안전모와 작업복이 걸려 있었어요. 편의점 유니폼도 의자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 엄마 진단서 봤을 때 그냥 예전처럼 막 살 수 없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그게 다 나 때문인 거 알잖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재현아,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됐어. 잊자. 내 사랑스러운 아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를 밤새 했어요.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온 걸 아직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수진이를 찾아가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딸 수진이가 남자친구인 병원장 부부에게 처음 인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재벌가들만 드나든다는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이자 민석의 병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기도 한 그곳에서 첫 상견례를 했던 거였죠. 수진이가 얼마나 긴장했을지 저는 눈에 선했어요. 그 아이는 자존심이 세고 당당한 척하지만 속은 섬세하고 여린 아이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물었어요. 수진 선생,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수진이는 잠깐 망설였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려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희 남매 키우시느라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몸이 좀 아프셔서 치료 중이십니다. 예전에 수진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물어물 넘어가거나 더 그럴싸하게 포장했겠죠. 하지만 엄마를 잃을 뻔했던 그 시간 동안 수진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의료인 집안이라 집안도 좀 봅니다. 부모 배경이, 가정교육이 결혼해서 너무 중요하죠. 수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자꾸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그곳 다른 룸에서 민석 가족과 가족 모임을 하던 저희는 식사를 다 마치고 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귀국 환영 자리였어요. 복도에서 급하게 눈물을 닦고 룸으로 들어가려는 수진이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2년 반 만이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내 딸이었습니다. 저는 민석의 팔을 잡았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이야.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매니저를 불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현지야, 같이 들어가자. 저룸 안에 우리 병원 병원장 부부가 아들 여자친구와 식사 중이라고 하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난다. 못난 나 때문에 너와 아버님이 힘들었잖아. 내 딸이면 이제 내 딸이기도 해. 저 아이에게 너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할 수 없어. 민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이 노크 없이 룸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장 내외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수진이와 남자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민석이 들어오자 병원장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이사장님, 민석은 차갑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여기에 병원장님이 계시다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소개하지요. 제 아내입니다.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병원장님 아드님 여자친구인 수진이의 엄마입니다. 병원장 부부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방 일도 했고 청소 일도 했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키워낸 제 딸 수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바르고 당당하게 자란 똑똑한 아이입니다. 병원장 부부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까 내뱉은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몸 둘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크게 놀란 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진짜 엄마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 엄마야, 수진아.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2년 반 만에 느끼는 제 딸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수진이 등을 두드리면서 생각했어요. 내 딸 너무 보고 싶었다. 말도 없이 사라져 너무 미안해.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아팠던 거 다 알게 됐어. 내가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이제 살아서 왔잖아. 수진이는 나중에 제게 말해줬어요. 병원장 부부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으로 엄마를 숨기지 않았다고. 이전이었다면 적당히 돌려서 말하거나 아버지 이야기만 했겠지만 엄마를 잃을 뻔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그 말이 마음 아팠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재현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아버지 민석이 큰 병원 재단 이사장인데도 절대 기대지 않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을 했습니다. 고생하는 아들이 안쓰럽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엄마입니다. 식당 일했고 청소 일했던 그냥 엄마. 하지만 이제는 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이제 알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끔 병원 복도를 닦던 엄마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딸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저는 손을 들어 흔들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마주쳐도 당당하게 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현지 씨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고 자식 걱정에 아픈 것도 혼자 사귀고 무릎 꿇어야 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무릎 꿇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잠깐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봐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 속의 현지 씨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막힌 인생 편지였습니다.